두근두근 내 인생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설이다 보니까 시점 관련된 선택지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시점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화를 봤더니만은 자, 여기 내 몸은 여기 내라는 글자 보이시죠? 자,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시점은 서술자가 등장인물인 1인칭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제목 위에 있는 조그마한 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쓰있나 볼게요. 자, 이 작품은 조로증을 앓고 있는, 조로증, 조금 빨리 늙는 거, 빨리 늙는 병을 앓고 있는 17살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자, 이 17살짜리 소년이 이 작품의 주인공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1인칭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작품에서 그 제시되고 있는 모든 서술들, 사건에 대한 모든 생각이나 판단들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인식 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 요 정도 일단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는 조그마한 글씨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인물의 처지 및 정서에 공감하며 작품을 감상해보자. 자, 분명히 정서에 공감하면서 읽어보자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 작품의 주인공인 뭐 뒤에 보면 이름 아름이라고 나오죠, 그치? 나의 정서 변화가 어떠한가에 포인트를 두고 정리하신다 그러면은 뭐 어지간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 줄거리부터 쌤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태권도 특기생으로 체육고등학교 다니던 대수와 당찬 성격의 미라는 17의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된다. 자, 대수가 이 작품에서 나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미라가 어머니구나 가시면 되겠죠. 자, 이 두 사람의 나이가 17살이었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아까 전에 소년도 몇 살? 17살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작품 제목에다가 조금 더 한번 적어볼게요. 이 작품 그 조로증에 걸려있는 아름이가 성장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장하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라고 보아도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아이와 부모가 모두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성장소설의 일단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보다는 이 아름이가 성장하면서 겪는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그 뒤로도 어머니는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앞에 나왔던 미라 문제 전혀 없고요. 자, 하루에도 몇 번씩 긍정과 부정 사이를 오가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요. 지금 쌤이 읽고 있는 이 부분 전부 다 상상 부분입니다. 아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쭉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의 정서가 나왔습니다. 몇 번씩 긍정과 부정 사이를 오갔다 써 있었지. 자, 긍정이라 그러면 이렇게 가시면 돼. 아니, 소중한 아이가 생겼잖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사이에서. 따라서 이 긍정은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요 기쁨의 감정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부정이라 그런다면은 어린 나이잖아. 17살이라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약간 두려움이라든가 무서움 같은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볼게요. 자, 시간은 계속 흐르고 축축하고 어두운 공간 속에서 내 몸은 자꾸 자라났다. 엄마 자궁 속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구나.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구나. 다시 강조합니다. 주위에선 쉴 새 없이 쿵쿵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써 있습니다. 좀 더 갈게. 나는 그 소리를 귀가 아닌 온몸으로 들었다. 온몸으로 들었다?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태아니까. 그리고 지하 벙커에서 모스보호 해독에 열중하는 병사처럼 내 주위를 감싸는 그 털림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애썼다. 지하 벙커에서 열중하는 병사처럼이 나왔으니까 지규법 가시면 되겠네요. 아름이가 엄마의 심장소리, 쿵쿵, 요 심장소리를 듣고 분석하는 과정, 지규법. 내 주위를 감싸는 그 떨림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애썼다. 그 암호는 다음과 같았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쿵쿵 혹은 둥둥이라도 좋았다. 먼 북소리 같기도 하고 큰 발소리 같기도 한 무엇. 거대한 몸짓을 가진 누군가가 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온 듯한 울림이었다. 자, 거대한 몸짓을 가진 누군가가 다가오는 듯이 느껴졌대요. 그만큼 심장 소리가 작게 들렸다, 크게 들렸다. 크게 들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심장 소리가 상당히 크게 느껴졌다. 태아니까, 그치? 자, 그때마다 나는 여진에 민감한 술록처럼, 자, 여기 쌤이 조금 강조해 볼게요. 술록처럼 도망칠 준비를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뭐뭐처럼이 나왔으니까는 직유법이요. 표현법 틀리면 안 될 것 같고, 자, 분명히 작품 시작 부분에서 인물의 정서를 중심으로 파악해라. 이렇게 써 있었지, 그치? 자, 이 직유법을 통해서 아까 그 심장 소리가 상당히 컸다며. 아이가 뱃속에서 이 소리 듣고 약간 두려움을 느꼈구나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유는 단순하게 갑시다. 심장 소리가 크니까 아기가 무서웠다 이 정도만 이해합시다. 하지만 동시에 춤추고 싶은 기분도 들었다. 자, 감정 두 번째 나온 거 보시죠. 춤추고 싶은 기분도 들었대요. 두려움도 느꼈지만 기쁨의 감정도 느꼈답니다. 아마 이유가 뒤에 써 있구나. 어머니의 심박과 내 것이 겹쳐 가끔은 자 이유가 여기 써 있네요. 음악처럼 들려왔기 때문이다. 엄마의 심장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기 때문에 쿵짝짝 쿵짝짝 쿵쿵짝짝 넘어갑니다. 쿵은 어머니의 것, 즉 쿵이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 가시면 될 것 같고 짝은 내 것이었다. 이것을 가면은 작은 소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성어 사용해가지고 심장 소리 크기의 차이를 표현하고 있다. 자, 쿵은 센 소리고 짝은 여린 약한 소리였다. 나는 긴 탯줄에 매달려 그 소리에 집중했다. 이 부분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이구나. 어머니의 심장은 오동통한 달처럼 직유법 계속 나오고 있네요. 직만 쓸게요. 직유법. 내 머리 위에 떠서 나무가 초록을 퍼뜨리듯이 뭐뭐하듯이 직유법. 방울방울 사방에 비트를 퍼뜨렸다. 자, 여기 쌤 조금 강조 좀 하겠습니다. 비트를 퍼뜨렸다. 그것은 정보량의 최소 기본 단위인 비트이기도 하고 가수들이 음악을 만들 때 쓰는 비트이기도 했다. 이게 발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트와 저 비트는 몸 곳곳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며 삐라처럼 전단지처럼 여기도 직유법 가시면 되겠죠. 처럼 있으니까 흩날렸다. 자, 조금 더 볼게요. 듣다 보니 뭔가 되고 싶어지는 게 누가 들어도 참 선동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리듬이었다. 자, 일단 옆에 있는 요 문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비트와 비트라고 한 가등은 무엇일까? 라고 써 있는데, 자, 분명히 BIT는 정보량의 최소 기본 단위라고 써 있었죠. 그러니까, 자, 이 심장박동 소리가 나에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 같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합니다. 무언가 정보를 전달받는 것 같은가 비트라고 표현했다. 자, 이때 전달되는 정보는 상당히 심플할 겁니다. 앞에서 계속 반복된 게 큰 소리는 엄마 거, 조그마한 건 내 거였죠. 따라서 엄마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은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비트 가시면 될 것 같고 미트라 그러면 아까 어디 갔어? 가수들이 음악을 만들 때 쓰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분명 아까 그 얘기했잖아. 마치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와 내 심장박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다는 거잖아. 기분이 좋았다는 거야, 나빴다는 거야. 기분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다. 엄마 심장박동 소리는 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다.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러한 소리들은 상당히 선동적이었답니다. 선동적 어떠한 행위를 불러 일으키는 거. 자, 왜 선동적인가 봤더니 명령어를 전달받은 세포들은 곧장 행동에 돌입했다. 자, 세포들이 행동에 돌입했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트를 맞고 기관들이 움트며 기지개를 편 거였다. 간이 부풀고 콩팥이 여물며 오두고두 뼈가 돋아났다. 나는 무럭무럭 자랐다. 자,
여기 나온 비트가 정확히 뭔지는 솔직히 쌤 잘 모르겠어요. 위에 있는 BIT인지 BEAT인지 이건 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의 비트는 아이가 뱃속에서 간도 풀풀고 콩팥도 여무는 식으로 세포들이 성장하도록 뭔가 영향을 준 것, 성장을 명령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 아름이 입장에서 그렇게 느껴진 소리였다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내 꿈속에서 어머니가 꾸는 꿈과 만나서 두서없는 대화를 했다. 엄마, 응? 엄마, 그래. 자, 요 대사 볼까요? 나 자꾸 가슴이 떨려요. 아프도록 뛰어요. 숨이 넘어올 것 같은데 이러다 죽을 것만 같은데 도무지 멈출 수가 없어요. 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아까 느꼈던 거 기억하시죠? 분명히 두려움도 느꼈고요. 술록처럼 도망가고 싶었다며. 근데 엄마의 심장 소리와 내 심장 소리가 겹치니까 음악 같았다며. 기뻤다며. 그치? 엄마랑 같이 뱃속에 소통하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죽을 것만 같은데 멈출 수가 없어요. 요거 단순히 안 좋은 걸로 보지 말고 두려움과 기쁨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 우리 이렇게 이해합시다. 자, 엄마 대사 볼까요? 아가야, 네,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엄마도 이 감정을 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네요. 따라서 엄마와 아기가 서로 공감을 하고 있다. 혹은 감정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줄거리 보겠습니다. 자, 어리고 생활 능력도 없었지만 나의 부모는 나가 크는 것을 보면서 행복했답니다. 그렇지. 가족의 사랑 나타나네요. 그치? 그러나 나는 빠른 속도로 신체 나이가 늙어가는 조루증에 걸려 병원에 다니게 되고 뭔가 좀 건강 악화되고 있어. 우연히 나의 사연이 방송에 소개되면서 많은 일에 관심을 받고 암 투병 중에 이 작품의 빌런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서아라는 소녀에게서 한 통의 메일을 받습니다. 그 중간 부분 줄거리가 그렇죠. 이 서아라는 애도 아프다고 뭐 방송 봤더니 네 얘기를 들었어. 너랑 좀 얘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약간 좀 매일 친구가 있다는 된 건데, 우린 뒤쪽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서아가 알고 보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실제로는 뭐 무명의 작가였던 건데, 어른이었던 건데, 좋은 방송 소재거리가 생겼으니까는 그 거짓말로 또래인 것처럼 속이고 아름이에게 접근을 했던 거죠. 그치? 일단 부정 표시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요 부분들은요. 아름이가 아직 이 서아의 정체를 알기 전 상황입니다. 자, 쌤은 요 부분 요렇게 한번 정리해볼까 그래요. 서하가 아름이에게 있어서는 첫사랑 같은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애가 상당히 설레는 감정으로 편지를 쓰는 그 장면입니다. 자, 첫사랑 얼마나 풋풋하냐 그렇잖아. 설렘의 감정도 마찬가지. 상당히 순수하고 그래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인간이면 누구나 첫사랑 경험 다 있지 않아요? 어쩜 나도 있을 건데 아마 나도 있을 거야. 아마 분명 있을 거야. 아무튼 간에 평범한 거다. 자 보겠습니다. 사실 이곳까지 굳이 산책을 나온 건 그에게 건넬 말을 궁리하기 위해서였다. 건넬 말이요? 아까 소녀에게서 한 통의 메일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애한테 뭐라고 답장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답장 내용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순수한 모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메일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답신을 보내지 않은 상태였다. 자, 왜 답신을 안 보냈나 봤더니 일단 회신, 답장이란 뜻입니다. 답장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렸고 쓴다 해도 뭐라 하나 몰라서였다.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이 서화의 인물 성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신중한 성격이구나. 그냥 또래 아이들처럼 나 편지 잘 받았어. 나도 보고 싶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건데 아이가 상당히 신중하게 좋은 문장,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좀 고민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좀 더 가볼게. 물론 답장을 쓰지 못한 근본적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까닭을 잘 알고 있었다. 그건 내가 그 편지를 잘 쓰려고 한다는 것이다.
서하에게 상당히 큰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신중한 태도로 보이고 있다는 거. 자, 하지만 표가 나서는 안 돼. 내가 얘를 좋아하고 있는 티를 내서는 안 돼. 계속 볼까? 나는 그에게 때이른 만족을 주고 싶지는 않았다. 끄덕이고 안도한 뒤에 만족해서, 나 이런 편지까지 받을 정도로, 왜 이렇게 글씨가 지워져? 나 이런 그 편지 받을 정도로 되게 예쁘고 좋은 애인가 보다. 이런 만족을 느끼면서 돌아서 버리게 하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애가 바란 것 이상으로 그 애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멋있다. 계속 가볼까? 만족이 임계점을 넘으면 만족이 아니라 감탄이 되니까 하는 순간의 탄성이 만들어내는 그 반향을 타고 그 반향이 일으키는 가을 물결을 타고 그 애가 내게 쓸려 오기를 바랬다. 상당히 풋풋한 첫사랑의 설렘이 나타납니다. 내 편지 받고 제가 나에게 조용히 물결 타고 다가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네. 자, 근데 지금 쓴 내용들을 봤더니 첫 번째 잠깐 가볼게. 아까 얘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17살을 그랬지. 아직은 어린 아이잖아. 그렇잖아. 17살이면 지금 몇 학년이야? 고등학교 1학년이네. 니네보다 한 학년 어린 거잖아. 근데 얘가 하는 생각을 봤더니 막 임계점이니 막 반향이니 쓰는 어휘라든가 생각 자체가 애치곤 상당히 좀 어른스럽습니다. 약간 어른인 척하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조숙함이 느껴지는 거다. 조금 일찍 어른이 된 거. 왜 보통 우리가 좋게 말하면 조숙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애늙은이 같다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듣고 살았었는데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편지를 쓰고 싶은 거야. 하지만 어떡해? 그러자 지금까지 쓴 형편없는 메모들이 떠올랐다. 힘이 잔뜩 들어간 게 생각만 해도 얼굴이 핫핫해지는 내용들이었다. 핫핫해지는 내용들이었다. 우리가 흑역사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하죠. 자기가 좀 써봤었나 봐 이것저것. 근데 쓰고 난 것들을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부끄러운 거야. 관념적이고 현학적인 데다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종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견하고 보는 즉시 손살을 쳤던 글들을 내가 쓰고 있었다. 그것도 문체가 제각각인 게 어느 것은 도도한 초등학생이 쓴 산문 같고 줄글 같고 또 어떤 것은 인문대 복학생이 쓴 잡문 같았다. 잡스러운 글 같았다. 이건 곤작도 아니고 스쿼트 기타 자랑하듯 구행하는 모양새라니. 가장 평범한 소년이 되어 가장 평범한 고민을 하고 있는 스스로가 낯설고 불편했다. 지금 가르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관념적이니 현학적이니 요 정도는 우리 좀 단어도 갖고 가자. 그 현학적이라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그 좋은 뜻으로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현학적이라 그러면은 아는 척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괜히 있어 보이는 단어 쓰고 어려운 단어들 막 선택해서 쓰는 애들 있잖아, 그치? 현학적인 거. 자, 아무튼간 뒤에 조금 봤더니 도도한 산문 같았다, 복학생 잡문 같았다. 자, 이런 내용들을 봤더니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치고는 상당히 조숙한 느낌, 어른스러운 느낌이 나는구나 이렇게 일단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건 쌤이 조금 슬픈 것 같아. 요 멘트요. 가장 평범한 소년이 되어 가장 평범한 고민을 하고 있는 스스로가 낯설고 불편했다. 자, 이 낯설고 불편하다는 말 우리 좀 주의합시다. 자, 이 학생은 조루증에 걸려 있잖아, 그렇잖아. 자, 조루증에 걸려 있는 게 쌤이 좀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평범한 아이들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야. 주변에 조루증 걸린 학생 그렇게 많이 난 사실 만나본 적이 없어요. 평범한 아이가 아니야. 평범한 일상을 살아보지 않은 아이가 처음으로 평범한 소년에 대해서 평범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낯설고 불편하다는 요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상당히 긍정적인 감정인 겁니다. 아까 쌤이 계속 반복해서 썼던 설렘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연애를 글로 배워서 그런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군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일본어를 독학한 친구에게 내 말 속엔 노인과 야쿠자와 여고생의 말투가 다 섞여 있더라 라고 촌평한 걸 듣고, 촌평이라 그러면은 날카롭게 비평한 거, 날카롭게
비평한 거, 비판한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듣고 깔깔댔었는데 지금 내 모습이 딱 그거 같았다. 지금 내 모습이 딱 그거 같았다. 자, 아까 전에 그 부끄러움 느꼈다 그랬죠. 지금 자기 자신을 좋게 판단하고 있어, 나쁘게 판단하고 있어. 개수쯤 안 좋게 판단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자조적인 인식이 나타난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아이고 왜 그렇게 지어질까? 자조적인 인식이 나타난다. 자, 그것은 다시 말해 내 안에 여러 가지 욕망이 섞여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걸 다 빼고 어떻게 나를 설명한단 말인가? 그래도 정말 괜찮단 말인가? 나처럼 괜찮은 아이가? 난 수심에 잠겨 먼 곳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수심이 마음에 든 나머지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자, 지금 여기 서술도 마찬가지. 계속 같은 말 반복할 겁니다. 조숙함이 느껴지는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불편한 감정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에 든 거라고 했습니다. 기분 좋은 거예요. 지금 이 불편한 것도 설레는 거야. 이서하 사물의 이름을 처음 배우듯이 발음하는 세 글자였다. 그러자 한밤중 아무도 모르게 소나무까지 얹혀있다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떨어지는 눈덩이처럼. 이 작가 보니까 비유법, 직유법 상당히 잘 쓰는 것 같아. 그치? 가슴속에 조용한 기척이 일어났다. 고요라는 이름의 바람이 따로 있긴 한 듯이 쩌렁쩌렁 자국막이 울렸다. 자, 잠깐만 낭만적인 분위기 잠깐만 깰게요. 이 작품 솔직히 쌤도 인정하는 게 그 소설치고 난이도가 진짜 낮아요. 내용이 너무 쉽습니다. 그렇다고 이렇다 할 표현법도 지금 직유법 말고 딱히 나오지가 않았잖아. 그치? 이 쩌렁쩌렁 정막이 울렸다 이 정도가 시험 문제에서 고난도로 낼 만한 표현법인 것 같습니다. 역설법이요. 말이 안 되는 표현이요. 왜? 쩌렁쩌렁 그러면 시끌시끌한 거잖아. 그치? 근데 적막하다 그러면 소리가 안 들린 거잖아. 근데 그게 울려 퍼졌대요.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울려 퍼졌다 그러니까 역설법 가시면 되겠죠. 자, 외부 지문으로 역설법 찾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찾는 전략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역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말이 안 되는 걸 찾아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괜히 생각이 꼬이게 돼. 자, 전략 잘 메모하세요. 역설법은 상반된 무언가가, 이렇게 상반된 서로 반대인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으면 보통 역설이라고 그럽니다. 자, 쌤 공간상 오른쪽에 적어볼게요. 자, 역설법으로 상당히 유명한 구절들 몇 개 좀 적어보면, 자, 그것은 소리가 없는 아우성. 우리 이거 들어본 적 있어, 그치? 소리가 없는 아우성 들어본 적 있고, 2번 가볼까?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런 예문 들어봤다. 자, 지금 두 예문을 봤더니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 와, 밥줘 막 소리 지르는 거잖아. 서로 상반되는 말인데 연결되어 있죠. 이게 역설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갔는데 보내지 않았대. 자, 서로 반대되는 말 나왔는데 쭉 이어져 있죠. 그치? 역설법 시험 문제가 나오면 쌤이 지금 한 것처럼 반대되는 말이 연결되는가 그것만 좀 찾아보세요. 아마 충분히 찾고 남을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바람의 13계급 중 0계급에 속한다는 고요라는 단어를 읊어보았다. 바람의 13계급이 뭘까 하고 봤더니 이게 그거래요. 인디언들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래요. 약간 바람을 의인화하고 있는 거죠. 그치? 다시 바람을 의인화하고 있는 건데 낮게 나는 바람, 봄철에 부는 바람 이런 식으로 바람의 종류가 13계급이 있나 봐. 그러니까는 전설을 인용하고 있다. 자, 아무튼 그 중에서 0계급에 속하는 고요라는 단어를 읊어보았다. 그것은 곧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기척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동그라미를 만들어냈다. 신기한 일이었다. 0계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0계급이 무언가 하고 있었다. 자, 무슨 말이냐? 가슴속에서 아까 쩌렁쩌렁 정막이 울렸다 그랬지? 이 정막함이 내 마음속을 막 흔들고 있었잖아. 이 고요함 때문에 내가 너 편지를 어떻게 써야 될까? 이서아에 대한 감정이 더 이렇게 불러일으켜졌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고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무언가 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즉, 자, 아이고,
자, 심적인 약간 변화라든가 혹은 심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라고 글 쓸지에 대한 혼란, 고민 되셨죠? 일단 첫 문장을 써야 해. 첫 문장을.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두고 보자고. 나는 허공에 대고 안녕이란 말을 써보았다. 하지만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아 소매 끝으로 쓱쓱 지웠다. 잘 지내니? 라는 말도 반가워라는 말도 마찬가지였다. 한 소년의 80 먹은 폐와 심장 혈관을 타고 아까 전에 아름이가 앓고 있는 병 조루증이라 그랬죠, 그치?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한숨이 대기를 흐렸다. 나는 김서린 창문에 대고 글씨를 쓰듯 뿌옇게 변한 찰나의 공기 속에 찰나라 그러면은 순간이란 뜻입니다. 그 순간의 공기 속에 다시 그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러자 하늘 위로 생뚱맞은 문장이 영화 자막처럼 돋아나왔다. 풍향계가 움직이기 시작. 좋다. 계속할게요. 어디선가 삐걱하고 낡은 풍판이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머리 위로 지나가는 활자를 한자 따라 읽었다. 자, 우연히 첫 문장이 떠오른 겁니다. 우연히 첫 문장을 떠올린 겁니다. 왼쪽에 있는 글씨 볼까요? 풍향계가 움직이기 시작이란 말을 통해서 나의 심리를 짐작해보자 그랬죠? 약간 막혔던 게 답답함이 약간 좀 해소되는 느낌이지 않을까? 요 정도 일단 좀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드디어 서아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잖아, 그치?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서 중요한 부분 줄거리입니다. 나는 서하가 세모피시 할게요. 암에 걸린 소녀가 아니라 이건 너무한다. 서른이 넘은 무명 시나리오 작가임을 알게 된다. 이 인간이요. 나 그 인간이라 표현할게. 자, 결국 자신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아픈 애를 활용한 거잖아, 그렇잖아. 비윤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정도. 이거 표현을 바꿔야 되겠다. 비윤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 이기적인 인물 정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문학 작품 보면 이기적 관련된 거 진짜 많이 나오잖아. 한자성어 하나 갖고 다니세요. 아전, 인수라는 한자성어 갖고 다니세요. 그가 자기 논에 물대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번기인데 농사짓는 그 철인데 논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내 논이고 이게 다른 사람 논이야. 내 논에다가 물을 채야지 농사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 논두렁 이렇게 딱 뚫어가지고 여기 물이 차든 말든 간에 자기 논만 이렇게 채우는 거야. 얼마나 이기적이야. 얘가 농사 망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아전인수 그러면은 이기적이 뜻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 후로 나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가 된다. 작품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다운될 것 같습니다. 약간 비극성이 고조되고 있는 부분, 비극성이 고조되는 부분. 멘트 보겠습니다. 아빠, 그래 아름아. 저 눈이 멀고 나서야 평소에 내가 아빠 얼굴 보는 거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았어요. 눈이 멀었대요. 병세가 악화되었다 그랬죠, 그치? 이서아. 아이고 씨. 자, 계속 봅니다. 악화되었대. 아버지가 손으로 내 머리를 만졌다. 나는 아버지의 커다란 손바닥 안에 내 이마가 폭 안기는 느낌이 좋다고 생각했다. 폭 안기고 있으니까 아빠와 아들이 교감하고 있구나. 아빠, 나는 호흡이 달려서 여기도 건강 악화된 거 볼 수가 있겠죠, 그치? 한동안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그래 아름아. 자, 나 좀 무서워요. 앞에서도 두려움이란 감정 나왔었죠. 엄마 뱃속을 상상할 때. 근데 그때 무서움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정말 그 공포감에서 온 두려움과 태어나서 엄마를 볼 수 있다는 기쁨이 섞여 있는 건데 이때 무서움 같은 경우는 정말 단순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만 낭만적으로 간다 그러면 죽는다, 가족과 이별을 하겠죠, 그치? 가족과 이별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펜 바꿀게요. 계속 할게. 아버지는 상체를 숙여서 나를 안았다.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간호사가 말립니다. 왜 나빠질 수 있으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힘껏 안았다.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사랑 느끼는 거 부성이라 그러죠. 거기에 플러스 어린 자식이 떠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찢어지겠어. 슬픔의 감정 나왔습니다. 그리고 깃털처럼 가벼운 자식 앞에서 잠시 휘청대었다. 아마 슬픔의 감정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 중 병든 아이만큼 무거운 존재는 없다는 듯 힘에 부쳐서 바들바들 손을 떨었다. 진짜로 힘에 붙인 건 아닐 겁니다. 이 표현도 슬픈 표현이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슬픈 표현. 잠시 후 내 가슴께로 펄떡이는 아버지의 심장 박동이 전해졌다. 쿵쾅쿵쾅. 그 아까 전에 그 애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소리 쿵짝쿵짝이었죠. 여기서 쿵은 큰 소리였지, 그치? 근데 뒤로 봤더니 쾅. 여기도 큰 소리입니다. 소리가 좀 차이가 있어. 약하고 희미하지만 분명 거기 있는 소리였다. 아빠의 가슴 속에 있는 소리였지, 그치? 따라서 이 쿵쾅은 전부 다 아버지의 심장박동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쌤 불안해가 앞에도 좀 필기 좀 구체화시킬게요. 앞쪽에 쿵짝쿵짝 어디 있어? 아, 있다. 여기 쿵 짝짝 있었지, 그치? 큰 소리, 작은 소리였지. 요게 엄마의 심장 소리였고, 요게 뱃속에 있는 태아 상태의 나의 심장 소리였고, 그치? 자, 뒤로 계속 봅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파동 안에 머물렀다. 서로의 파동 안에, 서로의 심장 박동 파동 안에서 머물렀다. 의미가 뭐냐고 써 있는데요. 서로 교감하고 있다는 말 반복해서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장 끝 맨 나중에 그려지는 동심원이 파장이니까 동심원에 이렇게 멀리 나가잖아, 그치? 그 동심원이 토성주의의 고리처럼, 야 진짜 이 작가는 직유법 잘 쓰는 것 같아, 그치? 토성주의의 고리처럼 우리를 오목하게 감쌌다. 아주 오래전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난 그런 박자를 누군가와 온전하게 합쳐지는 느낌을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줄 아는데, 그것과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비로소 알아낸 느낌이었다. 엄마의 뱃속에서 느꼈던 그 방법을 알아냈다 그랬죠. 어떻게 하는 거? 심장을 가까이 포개는 거, 서로 강하게 끌어안는 거.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지만 나는 아버지를 아는 판에 힘을 주었다. 그러곤 다시 자리에 누워서 엄마를 찾았다. 엄마, 응?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응, 다 물어봐. 혹시 나 무섭지 않았어요? 아이가 약간 이런 거 갖고 있는 거지. 부모님한테 죄책감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건강하고 이쁜 아이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병들어서 태어났잖아. 그치?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녀석아. 가끔 궁금했어요. 엄마랑 아빠랑 내가 병들어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봐 두려우시진 않았을까. 엄마 아빠가 마음이 나 때문에 무거웠을까봐 죄책감 느낀 거 나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어쩌면 간신히 울음을 참고 계신지도 몰랐다. 그치, 아이는 지금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눈이 보이질 않으니까 귀로 들리는 소리를 바탕으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마, 응? 배 한번 만져봐도 돼요? 어머님 당황했다. 왜? 그냥요. 자, 알고 있었니? 나왔죠? 자, 요 두 대사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엄마 현재 임신 중입니다. 아르미의 동생이 뱃속에 들어있는 상황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고 있었니? 라고 했으니까 엄마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 우리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자, 이 정석 꼭 기억합시다. 엄마가 왜 동생 생긴 걸 숨기고 있었을까? 아르미가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잖아. 아기가 부모님 곁에 떠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부모가 둘째가 생겼어. 애한테 조금 미안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죄책감 때문에 숨기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아르미가 그것을 알고 있었나 봐. 배를 만져봐도 돼요? 라고 얘기했잖아. 이 아이는 임신 사실을 알고 있던 겁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쓸게요. 알고 있었음. 어머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왔다. 응, 한참 전에.
엄마 먹는 그 약 엽산 맞죠? 엽산 뭔가 봤더니 쭉 써있는데 임신 전과 임신 초기, 임신 후에 권장되는 거래요. 걱정해서 찾아봤어요. 일부러 숨긴 건 알아. 아니야. 응,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 언젠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머리에 그 뱃속에 있을 때 형 손바닥에 한번 올라온 적 있다고 말해주세요. 왜 지금이냐고. 조금만 참다 갔지 그러셨냐고.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자, 우리 이거 놓지 맙시다. 애가 엄마에 대해서 원망의 감정 느끼긴 느꼈던 거야. 이거 있긴 있던 거야. 근데 오래전 아무도 모르게 원망하고 서운했던 기억도 굳이 헤집어내지 않았다. 이제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정말이지 하나도 중요할 리 없었다. 이 원망의 태도가 죽음을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용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물의 태도가 변화했다는 선택지가 나온다. 그런다면 지금 쌤이랑 같이 보고 있는 이 부분이 본문으로 나와 있을 때 성립 가능하다는 겁니다. 태도 변화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강조 표시 한번 할게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에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잠에 취한 사람처럼 지교법 계속 나오고 있고 느리고 아둔하게 말했다. 아둔하게 조금 좀 뭐라 해야 되겠지? 약간 좀 바보처럼 좀 느리고 답답하듯이 답답한 말투로 그렇게 말했다. 힘이 없으니까. 아빠, 엄마 보고 싶을 거예요. 이게 이 작품의 끝입니다. 아이의 대사 참 이게 쌤이 그래 유언이란 말은 쓰지 말자. 유언이란 말은 안 쓸게요. 그냥 대사로 작품이 지금 종결되었죠. 부모님 보고 싶을 거예요. 자, 이걸로 끝났으니까 자 특성 보겠습니다. 대사 종결을 통해서 이 작품 독자에게 있어서 여운을 남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하셔야 될 게, 자, 이 작품이 결국은 가족애를 강조하는 작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합니다. 사랑으로 끝나고 있잖아. 그렇잖아. 용서와 화해로 끝나고 있잖아.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 작품에 대한 분석은 끝날 것 같습니다. 밑을 봤더니요. 죽어가는 아름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기록한 성장소설인데 어린 나이에 아름을 낳은 대수와 미러가 진정하면 어른의 성장소설이다. 분명 말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자라는 성장소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작품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